이동행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자, 지난 화요일 선대위 출범식 열렸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도 이에 맞춰서 대장동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했는데요. 결국 당하고 후보가 하나로 가는 모양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수순이고요. 네. 선대위 출범식에서 부동산 문제에 사과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뭐 대통령 지지율도 어쨌든 높잖아요. 네. 역대 마지막 연도 대통령 지지율 최고 높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또 충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를 강조했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부동산 대개혁, 이재명 정부에는 그런 일 없다. 네. 이것도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책적으로 선긋게 하는 겁니다. 약간은 좀 뭐 그렇죠. 업그레이드 비슷한.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다 하는 것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하는 하지 않지만은 네. 이재명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 교체 일환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심어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 박지훈 변호사가 이야기한 후보와 당이 하나로 가는 모양새다. 이제는 뭐 선대위도 출범했고 원팀이 꾸려졌고 하니까 아마 굳은 일은 당에서 맡고 좋은 일은 후보가 갖고 가고 또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질 테고 뭐든지 네. 여권에 무기가 있어요. 입법 무기가 예. 있죠. 국회. 뭐 네. 180석 가까운 그런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여권 다 포함하면 그런 개혁 입법으로 후보가 주장하는 개혁적인 정책들을 법으로 만들어내겠다. 뭐 그런 거거든요. 이 법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 초과 이익 환수 관련 법, 또 도시개발법, 주택법 이거를 지금 우선 입법 과제로 지금 삼은 것 같은데 이 법들이 뭐 부동산 이런 걸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대장동을 정면 돌파하는 의미도 있죠. 뭐 이런 대장동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왜 시장 때 제대로 하지 못했냐.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더 많이 성남시로 못 땡겨왔느냐.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순되는 거는 국민의힘이 초과이익 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이 다 반대했었거든요. 그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못 잡니까? 그래서 참. 지금 이거를 반대하면 그러면 그때는 왜 이것 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했냐. 네. 이런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예. 있었던 국회 상임위 보면 이 법에 대해서 논의를 못했습니다. 결국 파행됐어요. 방법이 아직까지 뾰족한 지도부가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는 이거를 통과시키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통과시켜도 문제가 안 통과시켜도 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던 개 모양, 강아지 모양의 인형이 또 등장했거든요. 그렇죠. 또 왔죠. 그럼 파행되는 거죠, 뭐. 예. 파행하려고 일부러 갖고 왔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게 있는 거네요. 우리 보수 언론들도 국정감사 등등을 통해서 이재명을 계속 공격했던 게 왜 초과이익 환수 안 했느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왜 그렇죠. 민간한테 그렇게 많이 퍼졌느냐. 법으로 만들어서 환수해버리면 돼요. 그냥 100% 다 근데 환수하도록. 지금 여당에서 법 만들려고 하니까 중앙일보, 조선일보에서 그러면은 공급이 안 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민간이 위축될 수 있다 예. 이렇게 기사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이게 이게 뭡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뭐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스탠스가 좀 어렵다. 쉽지는 않은 모양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재명한테 했던 공격은 부당한 공격이고 정치 공세일 뿐인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이 법을 같이 힘합쳐 통과시키자. 이런 모양새니까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 공세는 민주당이 지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인데요. 이거 외에도 후보하고 당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주제, 의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죠. 이게 지난번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네. 전 국민한테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당정청 협의에서 네. 정부가 강력 반발했기 때문에 88%라는 이게 뭐 이상한 기준이 나타났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네. 기준이죠, 사실은. 그래서 12%에 포함된 분들이 또 굉장히 항의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이번만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코로나 처음부터 1차 때부터 계속 전 국민 줘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연장선상이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이거 가지고 계속 다퉜어요. 근데 이번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좀 돈 얘기를 했어요. 벌써. 예, 예. 예. 자, 그런데 이재명이 정부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을 뚫고 이뤄냈다. 네. 라고 하면 이재명의 리더십이 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2차, 3차, 4차 다 못했는데 정부의 반대로 그걸 뚫어냈다라고 하면 만일 그 바우처든 통장이든 국민 1인당 얼마씩 들어가게 되면 찬반 여론을 떠나서 그 이후로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과 후보가 힘을 합쳐서 기재부의 어떤 이런 생각들을 꺾을 수 있느냐. 만일 이번에도 꺾지 못한다. 그럼 오히려 이재명의 지지율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었는데 못하네 결국 못하네. 이재명도 그렇게 그럴 수 되거든요. 있겠죠. 그래서 당과 이재명은 아마 사활을 걸고 이걸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테고 국민의힘이 지금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절대 안 된다. 이건 매표행위다. 그렇게 하면서 선별로 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표하고 직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1차 전국민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도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줄라 그랬었어요. 예. 뭐 당시에. 100만 원 주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야당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30에서 50만 원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중간치로 40만 원을 줬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박지훈 변호사 같으면 160만 원 받는 160만 거잖아요. 원. 4명이니까. 4인 가족입니다. 예.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예. 엄청 큰 돈이죠. 이거를 못 받게 한다. 야당에서. 그러면 표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도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전 분열 효과도 갖고 올 수 있는 게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입니다. 어쨌든 간에 후보하고 당이 지금 말씀처럼 하나로 가는 모습인데 어제 그 첫 선대회에서 서른 공동 선대위원장의 또 말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 다 고만고만하다. 이거 혹시 또 경선 안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공동 선대위원장이 이런 후보 말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예. 후보 앞에서 뭐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나 고만고만하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듣는 후보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원팀 출범식까지 했고 서른 의원이 밀던 이낙연 후보도 승복을 했고 그 선대위 출범식에서 강한 워딩으로 이재명 동지를 외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공동선대위원장 타이틀을 단 서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선대위원장 타이틀 받지 말든가. 안 했어야죠. 예. 그러면 이게 좀 했다면 문제가 있어요. 예. 좀 후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선거를. 아니, 이렇게 되면 서른 의원이 뭐 정치인이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총선에 음. 경선하게 되면 네. 어려워질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다? 서른 네. 의원은 이제 민주 정권 재창출 위해서 당연히 민주당이 일원으로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선대위원장이니까.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자, 바로 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쯤 여론조사는 뭐 마무리가 됐을 것 같고요. 내일 뭐 2시 반인가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당원 투표율 기록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결과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작가는 누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박준 변호사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바람하고 이렇게 빼면 바람 누가 됐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뭐 사람이 기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예. 그리고 뭐 박준 변호사는 또 친분 관계가 있잖아요. 학교가 뭐 특정 후보랑 친분 관계도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윤석열 후보 그 유리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뭐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당심 쪽이 상당히 그리고 이제 추세상으로는 뭐 여론이라 그러죠. 예. 민심이라 그러죠. 이게 홍준표 후보가 앞섰는데 그거를 크게 당심을 이렇게 넘었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여론조사가 추세가 중요한데 네. 홍준표 후보가 한 자리 숫자에서 결국은 여론조사에 앞서는 결과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당히 탄력을 받고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수치만큼 바람은 불지 않는다. 그게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5년 전 홍준표랑 좀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당내 경선이니까는 내가 좀 봐주면서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만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안 하죠. 예. 안 그래서 하죠. 바람이 세게 불지 않는다는 점이 하나 있고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 또 캠프도 네. 나름 굉장히 연구하지 않습니까? 각 캠프. 그리고 국민의힘의 관계자들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 승리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저도 뭐 그렇게 다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게 당심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앞서 나가지 않는 이상 당심을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지난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그 이준석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당심과 민심이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과가 꼭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 정도 바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박근혜 당내에 붙었을 때 그럴 때 당심은 박근혜였는데 박근혜가 승리했어요. 당심은. 그렇죠.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 많이 앞서가지고 이명박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거든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예. 이겼죠.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그렇게 다를 수도 있겠다.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당심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는 게 아니냐가 이제 전문가들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단은 뭐 윤석열 아니면 홍준표다 뭐 이렇게. 그거는 뭐 확실한 거고. 뭐 원희룡이 뭐 되게 좀 어렵게요. 유승민 후보는 마찬가지고. 좀 어려 보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누가 더 유리할까요? 다들 말이 달라요. 본심하고 좀 달리 얘기하는 건지 윤석열이 올라온 게 유리하다, 홍준표가 올라온 게 유리하다. 어느 게 유리할까요? 윤석열 후보가 올라오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예. 많은 그러니까 윤석열 관계자가. 후보가 올라오면 진보 결집이 강해집니다. 일단 진보 결집이 강해지고 윤 후보는 고연령층의 인기가 지금 많잖아요. 네. 근데 고연령층은 역대 어느 선거에도 다 보수 후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층이 지난 대선에도 그렇고 그 진보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었는데 이번에는 바뀐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가 있는 게 아니고 홍준표한테 가 있거든요. 근데 그 홍준표가 가 있는 젊은이들이 윤석열한테 탁 쏠리겠느냐.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네. 젊은 층은 홍준표를 찍고 고연령층은 고민하다가 막판에는 결국 홍준표 후보를 찍겠죠. 그렇죠. 보수한테 표를 줘요. 그런데 반대로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 젊은 층이 그대로 오겠느냐. 그런 걸 봤을 때는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올라오는 게 더 좀 낫다. 게다가 앞으로 또 토론 과정이 남았을 텐데 윤석열 후보는 유승민 후보하고 토론할 때 계속 큰 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적으로 집중 질문하는 사람하고 맞붙었을 때는 또 한 번 실수할 수가 있다. 그런 걸 아마 민주당도 기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 한두 번에 무너지는 않겠지만 잽으로 결국은 다운된단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잽이 중첩이 되면 또 힘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세네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올라오는 게 낫다. 민주당 입장에서. 게다가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요. 그 1년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여론조사에서 탑3 안에 들어가야 대통령이 됐거든요. 뭐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그 윤석열 후보가 뭐 정치 신인으로 신선함으로 어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경륜이나 경험이나 또 인지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재명 꺾긴 어렵다. 이렇게 봤을 때는 홍준표보다는 윤석열 올라가기 낫다. 이렇게 지금 뭐 이재명 캠프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대선 이 경선이 상당히 투표율이 높아요. 이게 관심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뭐 정권 교체론 열망이 크다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의 당원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경선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이날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들은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 거지. 높은 거죠. 근데 민주당 경선도 흥행에 성공했거든 사실은. 네. 민주당 지지층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도 정권 연장해서 4기 민주정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나온 MBS 조사, 전화면접 조사인데 전화면접 조사는 항상 이재명이 앞섰어요. 네. 이번에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큰일 났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들 예측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이 몰려있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과표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나 짚어보죠. 국민의 경선 어쨌든 간에 똑같죠. 원팀 이 부분 누가 지금 되든지 간에 이게 원팀까지 잘 갈 수 있는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전현직 의원들이 윤석열 캠프에 가 있지 않습니까? 메머드급. 네.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골고루 분산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보다는 더 쉽게 합의 원팀하는데 가능할 큰 수도 문제는 있다. 없을 것이다. 대부분이 거기 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나 예를 들어서 유승민 후보 네. 같은 경우는 좀 도와줄까요? 아니 현직 정치인은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현역 의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보다 나을 것이다. 민주당보다 낫다 봅니다. 네. 자, 이것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선의 또 다른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제3지대 부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결국 완주를 할지 말지가 아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또 국민의힘을 안철수 대표가 저격하는 발언을 하면서 좀 신경전을 좀 이어가는 모양새인데 글쎄요, 단일화, 야권 단일화 이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당연히 이런 말 할 수 있죠. 네. 본인이 지지율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여론조사에서 또 의석수도 별로 없는 정당의 대표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맞불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전략상 안 좋은 거라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하는 네.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그냥 아예 무시하는 게 맞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할 때마다 바로 반박하고 SNS에 글 쓰고 조롱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를 도발하고 자존심 건들고 하면은 이 단일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는 마이너스죠. 상당히 불리해질 수가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안철수 대표를 비난하고 폄하하고 그건 괜찮은 작전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는 그렇게 한 게 맞는데 지금은 무시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계속 철저하게 맞불 작전으로 같이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국민의힘에도 좋지 않고 안철수 후보가 완주 의사를 끝까지 밝히면서 완주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존심을 건드는 건 좋은 모양새는 전략상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짚어보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특검 이재명 후보한테 특검 수용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국민의힘하고 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심상정 후보가 6% 이상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렇게 못 받을 거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적은 수의 투표를 기록할 거라고 보여요. 6%까지는 갈 수 없을 것이다.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은 높겠죠. 끝까지 가죠. 정의당이니까. 네, 끝까지 가는데 예.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변곡점으로 정의당은 상당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스를 민주당하고 정반대로 삼았잖아요. 잡았잖아요. 네. 잡았는데 이게 저는 마지막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과 정의당을 함께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 그리고 그 양쪽 진영에 다 정을 준 사람도 있었고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니까 정의당에 일부러 표주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의당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민주당과 선을 긋는 모습, 국민의힘과 손잡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정의당을 지지 안 할 명분이 돼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한 곳은 출발사야쯤 나와서 제3지대도 기득권화되어 있다면서 안철수, 심상정 둘 다 비판한 모양새거든요. 이쪽을 건드린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김동연 후보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오거든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최재형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최재형 후보 나왔을 때 좀 오를 것 같은데 결국은 좀 드랍을 해버렸고요. 예. 그래도 뭐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5에서 10은 나와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김동연 후보는 지금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자기 자신을 좀 끌어올릴 위한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려면 모두를 깔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김동연 후보가 이렇게 자신의 체급을 올리지 못한다면 저는 마지막에는 또 합종연행을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합종연행이라면 민주당 쪽입니까? 아니면 중간 쪽입니까? 뭐 그럼 김동연 후보의 마음이겠습니다만 양쪽 다 마음을 열어놓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아마 소통은 김 후보랑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원래 민주당 출신 관료잖아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현 축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